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읽어보실 19절은 마치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원절구시로 묶어도 손색이 없어서 이렇게 따로 묶어보았습니다. 이 시가 비교적 글자도 쉽고 내용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의외로 이 속에 동양의 자연관이며 음양오행이며 또 도덕 윤리를 상징하는 인의 예지신 이렇게 거창한 명제들이 들어있어서요. 글자는 쉽지만 좀 할 말이 많은 듯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출판돼서 한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동양의 자연관에 속하는 오행론을 상식선에서나마 좀 배우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춘작 사시수 인위 만물령 수화목금토 인의 예지신. 마치 선문답인 것처럼 앞에 첫 연이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뒷문장은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부터 시작해보죠. 춘작 사시수 인위 만물령. 봄춘자 지을작 그리고 사시는 사계절입니다. 수는 수도 서울처럼 머리수예요. 그래서 봄이 사계절에 머리를 만든다. 근데 이 지을작 하면은 이 우주 자연의 운행을 좀 자귀하는 느낌이 있죠. 작자는요 될 위로 해석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사계절에 으뜸이듯이 인위 만물령,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입니다. 여기서 얼핏 듣기에 봄이 사계절에 으뜸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 앞에 구절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로 말하면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시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봄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봄이 사계절에 시작이라기보다도 여기 신령스러울 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으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봄이 사계절에 으뜸인가? 봄 말고도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왜 유독 봄을 딱 꼬집어서 사계절에 으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봄이 사계절에 으뜸인 것처럼 많고 많은 만물들 중에 왜 사람이 영장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왜 봄을? 왜 사람을?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듯이 수화목금토 인의 예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이 사계절의 으뜸인 이유는 수화목금토 때문이야. 그리고 뒤에 인의 예지신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연과 뒷연이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봄이 왜 사계절의 으뜸이냐? 요 19절을 이해해야 하는 차원에서 서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유천지 만물부모 유인 만물지령. 요 문장은요. 유천지 오직 천지만이 만물의 부모이다. 천지는 부모와 같이 만물을 생성하는데 봄이 만물을 소생시키니 봄을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천지는 어떻게 만물을 낳는가요? 유가의 자연관을 아셔야 되는데 유가에서는요. 이 우주 만물은 태초에 하나의 태극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음과 양으로 분화되었다. 나누어졌다예요. 그런데 그 음과 양 각각 속에는 수화목금토 이 5가지 기운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 5가지의 요소가 우주 공간을 돌아다닌다 해서 오행이라고도 하고 또 요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서양에서는요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우리의 오행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죠. 이 5가지 요소가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요소들끼리 서로 살려주거나 상생하거나 혹은 서로 극하는, 부딪히는 상극의 작용을 하면서 생성, 변화, 소멸한다는 논리가 오행론입니다. 그 오행론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생기기 때문에 천지가 부모인 것처럼 그런 역할은 사계절 중에 오직 봄만이 부모처럼 만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일생 이하고 이생 삼, 삼생 만물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요 문장에 담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봄은 천지다. 봄 이꼬로 천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요. 수화목금토 인의 예지신 했죠. 수화목금토는 오행이고 인의 예지신은 오상이다 예요. 선인들은 이 오행의 논리를 자연 현상이나 사물에 적용시켜서 자연을 이해하거나 응용했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들 혹은 우주 만물의 현상들을 5가지 기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절에도 색깔도 방향도 동물도 그 특징적인 것을 잡아서 5가지 기운으로 구분 지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오직 이 5가지 기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5가지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체가 100%라면 목성이 10%, 화성이 20%, 토성이 3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씩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무 속에도 화기가 있고요. 토기가 있고 다 있지만 가장 강하게 많이 들어있는 기운을 따서 목성이다, 화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주 자연 속에 있는 이 수화목금토의 5가지 기운은 각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5가지 기운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 인의 예지신과 요 오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것이 오행의 지도예요. 이 동서남북이 서양에서는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 이렇게 위가 북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동양은 거꾸로죠. 서양과 거꾸로예요. 그래서 초상 날 때도 우리는 동양은 흰색을 입고 서양은 검정색을 입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장례식 때 검정색 옷을 입고 또 지도도 다 서양의 방위를 쓰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오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에요. 그럼 먼저 오행의 성질을 상생의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목성부터 보시죠. 목성은요, 나무의 성질이에요. 나무의 성질 속에는 싹이 트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성향이 있죠. 계절로는 봄이에요. 춘작사시수 했잖아요. 춘이 시작이죠. 예. 그리고 방향으로는 동쪽이에요. 동쪽이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죠. 이 동쪽에 동자를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고요. 속에 해가 뜬 모양이에요. 해가 뜨고 있는 동쪽 시작이죠. 예. 그리고 청색의 기운이 있고 또 맛으로 보면 신맛 산자입니다. 신산 산성 그러죠. 예. 나무 맛이 산성이다. 그리고 이 목성에는 어진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흥인지문, 예. 인을 일으키는 문에서 산파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목성에는 동물로 치면은 동양에서 그 상서로운 동물로 최고의 동물은 용이죠. 목성에는 청색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룡입니다. 네, 다음 목생화해서 화성입니다. 화는 불이죠. 예, 뜨거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계절로 치면은 여름입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보면 남쪽이죠. 예. 색으로 치면 불이기 때문에 적색이에요. 그리고 맛으로 치면 불이 탄 것은 쓴맛이 나죠. 그래서 고입니다. 쓸고. 그 다음에 오상으로 치면은 예예요. 예절. 불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한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한 것이 예이다 라고 합니다. 포장이죠.
예, 그래서 남대문은 숭예문이에요. 예절을 숭상하는 문. 그래서 숭예문이 있고, 동물로 치면은 불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공작새입니다. 이제 공작새 중에 붉은 공작새 해서 주작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예요. 예. 토의 기운을 보시면 토의 계절은 환전일이라고 합니다. 봄의 따뜻함과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그 가을의 서늘함, 겨울의 그 추운 기운으로 가는 중간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환절기라고 말하고요. 토는 요 가운데 있죠. 당연히 방향은 중앙이겠죠. 땅색이기 때문에 황색이고요. 그리고 땅의 맛이 달다고 합니다. 예, 흙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땅에서 나는 곡식의 맛이 달지요. 예, 그래서 달 감자고요. 그리고 오상으로 보면은 이 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균형을 맞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으신의 성질이 있습니다. 또 성문으로 보면 그 종로 2가 그 종로 보신각 있죠. 예, 거기에 그 신자를 넣어서 예, 보자는 넓을 보 믿음을 널리 퍼뜨린다 하는 의미의 보신각을 세워놨죠. 동물로 보면 중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장 상스러운 동물인 용이 들어가고 중앙이기 때문에 예, 황룡입니다. 목성은 청룡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토성은 그 황룡의 성질이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토생금이죠. 예, 금 기운의 성질을 보시면 금 세죠. 세는 싸늘합니다. 서늘하죠. 예, 가을 추예요. 예, 여기 동쪽 봄이면 반대로 가을의 서쪽이죠. 색으로 말하면 백색입니다. 쇠가 흰색이죠. 그리고 맛은 매운맛이에요. 오상으로는 의로울 의인데요. 이 쇠금의 이 금 기운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잖아요. 열매를 거두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씨 종자를 잘 보관해서 내년 봄에 다시 싹이 날 수 있게 결정하는 계절이 쇠금, 가을이에요. 씨가 될 만한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려서 겨울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겨울에 그것을 잘 보관해서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울신이에요. 인정이 없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 예,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려야 되는 때문에 백색이에요. 백색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은 의문이라고 그러죠. 예, 돈독할 돈자에 의로의. 그래서 의를 돈독하게 하는 분 해서 서대문의 현판에 돈의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로는요, 동양에서 용만큼 상서로운 동물이 호랑이가 있죠. 용호상박.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 용과 비견되는 동물은 호랑이에요. 동쪽이 용 있고, 이 중앙도 용인데, 그것에 견줄 만한 것은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중에 이 서슬이 퍼런 흰색을 백호의 성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생수지요. 수의 기운을 보시면 계절로는 겨울입니다. 왜 물이 겨울인가? 그죠? 만약에 해가 뜨지 않는다면 습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세상 만물은 다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에요. 겨울통. 당연히 방향은 추운 북쪽이겠죠. 그리고 색깔로는 흑색이에요. 아까 금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에서 죽일 것 살릴 것을 확실하게 잘라서 넘기면 이 겨울에는 그것을 보관하거나 저장시키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묻는 거죠. 때문에 흙입니다. 그리고 맛으로는 소금염인데요. 짤염. 겨울을 썩지 않고 넘기려면요, 짜야 돼요. 그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몸 안이 산성화되면 안 됩니다. 염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산성화돼서 좋지 않습니다.
한때는 너무 짜고 맵게 먹다 보니 저염에 음식을 많이 선전을 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더 이 환자가 많아져서 다시 소금을 먹으라고 권장들을 하는데요. 이건 여담인데 하루에 소금 1스푼을 먹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에다가 조금 짭짤하게 해서 한 잔씩 잡수면 몸 안에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저는 꼭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저희 할머니가 90에 돌아가셨는데 이가 하나도 안 빠지시고 눈도 밝으시고 했는데 항상 아침이면 소금물로 이를 닦으시고 눈을 닦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 따라서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샴푸 같은 거 화학 성분보다는 이 소금이 소독 작용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어쨌거나 겨울에 저장시키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염분의 작용이죠. 그리고 보상으로 보면 지혜입니다. 물은 흘러가다가 막히면 뚫린 대로 그냥 가지 충돌하거나 마찰을 빚지 않죠. 그리고 아래로 향하죠. 그래서 그걸 지혜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보면은 북대문이어야 되는데 숙정문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수도 서울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요 북대문으로 내보냈는데, 북대문의 이름을 요 지자를 넣어서 숙지문이라고 안 하고 숙정문이라고 했어요. 숙자는 엄숙할 숙자고 요 정자는 편안할 정자거든요. 아마도 이 시신을 내보내기 때문에 망자가 편안하라고 넣었나 싶은데, 이 북대문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차후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숙정문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로 치면은 현무, 거북이입니다. 아래쪽 물이잖아요, 바다. 그래서 거물 현자 해서 흑색이죠. 현무, 거북이, 상서로운 동물 중에 거북이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생목 해서 이렇게 상생의 순서대로 이 5가지 기운의 성질을 알아보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수화목금토, 이 5개의 기운은 서로 만났을 때 도와주거나 살려주거나 성장시키거나 이런 상생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때가 있고요. 상극, 서로 만났을 때 상대를 이기거나 혹은 해치거나 혹은 상대를 조절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상생삼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행의 상생을 보시죠. 먼저 요 목생화해서 나무에서 불이 난다 해서 목생하고, 화생토 하면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된다, 흙이 된다 해서 화생토. 그다음에 토생금은요, 흙에서 광물질이 나오죠. 쇠나 금, 은 이런 게 다 흙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금이 나온다 해서 토생금. 그다음에 금생수 해서 쇠에서 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쇠가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생수. 그다음에 물이 나무를 키운다 해서 수생목. 이 5가지의 상생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요, 목생화에서 제가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목성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제가 목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받은 만큼 주게 되죠. 그래서 목생화는 또 다른 화생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서로 상생의 관계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이 도표는 방향을 감안해서 만든 거고요. 상생을 원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똑같은 거예요. 상생으로 보면. 예, 그럼 오행의 상극을 보시겠습니다. 극은요, 속에 별 모양이 있죠. 별 모양을 따라서 그리게 되면 극의 관계가 그대로 됩니다. 아까 상생한다 할 때 생자도 살린다의 의미 속에는 뭐 여러 유사한 의미가 들어있듯이 요 극자 속에도 단순히 이긴다는 의미 외에 유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목성을 보시면은요, 목에 요 2개가 있죠. 예, 하나는 목, 극토예요. 목의 기운이 있는
목성이 토의 기운을 극한다. 극. 그 예를 들면 나무가 흙을 이긴다예요. 왜? 아주 꽁꽁 얼은 땅, 흙을 아주 작은 새싹이 비집고 나오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새싹이 흙을 이겨요. 그래서 목극토예요. 그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예. 목에는 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극을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토를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초목은 하나도 없게 되죠. 예. 근데 반대로 이 목극토에서 목성이 적당하게 이기면 되는데 지나치게 강해요. 나무가 이 흙보다 지나치게 크면 흙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겠죠. 결국 토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가 토를 이기는 걸 넘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목극토. 또 하나는 금극목이에요. 쇠가 목을 이긴다예요. 당연하죠? 칼이 나무를 자르잖아요. 하지만 이 나무는 쇠가 없다면 조각품도 만들지 못하잖아요. 쇠가 나무를 이기기 때문에 나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극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금성이 너무 강해. 그러면 이 쇠가 나무를 다 부서뜨려 버리죠. 어쨌든 극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이 토를 이긴다. 쇠가 나무를 이긴다가 있고요. 화를 보시면 화극금이죠. 불이 쇠를 이긴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쇠가 불을 만나지 않으면 단련이 되지 않아요. 칼도 만들지 못하고 장식도 만들지 못해요. 이 화극금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쇠를 단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금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화에는 또 수와 또 극이죠.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죠. 그래서 수극화예요. 물이 불을 이긴다. 그런데 또 수의 성질이 너무 크면 불을 끄다 못해 화기가 없으면 다 얼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기가 없으면 그 물이 다 얼어버려요. 그 다음에 토극수가 있죠? 흙이 물을 이긴다. 그죠? 물을 막는 것은 방파제나 댐이나 다 흙으로 만들죠? 그래서 토극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기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쓰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토성이 너무 강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흙이 물을 다 죽여버려. 그렇게 되면 물의 성분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흙은 모래가 되겠죠. 토성이 너무 강하면. 예, 그래서 이 극 속에는 적당하게 할 때에는 그 쓰임이 있지만 이 성이 강하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알아보셨는데 이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의 예지신에 적용시켜서 자기 수양에 이용하든가 인간관계에 처세를 해야죠. 그럼 인의 예지신을 보시겠습니다. 인의 예지신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해서 오성이라고도 하고 인간이 항상 지켜야만 한다 해서 항상 상자를 넣어서 오상이라고도 하는데 맹자는요, 그 성선설에서 인간에게는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단지심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사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이 나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나쁜 것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이 있는데 그 수호지심에서 의가 나오고 그리고 고마운 것에 감사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에서 예의가 나오고 또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고 하는 시비지심에서 이 지혜가 나온다 해서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인의 예지를 일으키는 네 가지 단초가 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인의 예지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유지시키는 믿을신, 믿어온 마음을 넣어서 어떤 만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인의 예지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냐? 송대의 주돈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인야 득기수의 최영 해서요. 오직 사람만이 득기수, 그 수미양가 수예요. 뛰어난 수. 그 뛰어남을 얻어서 최영, 최고로 신령스러운 것이다 했어요. 사람만이 그 뛰어난 것을, 그 빼어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최고로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빼어난 게 무엇이냐? 그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육아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인의 예지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물과 달리 지적인 능력이 있고 사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특히 인의 예지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스럽다는 거죠. 그럼 신령스러운 기운이 무엇이냐?부터 보시죠. 이 신령스러운 영자를 파자에 보면은요, 맨 위에 비우자가 있죠. 이 비우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래서 비라든가 이슬, 눈 이런 건 다 요 비우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입구자 모양은요, 그릇 모양을 이렇게 간략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릇, 세 그릇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요 아래 무당 무자는요, 책상 같은 법단의 모양이다라고도 하고, 요 위에 획은 하늘, 그리고 아래 획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해서 무당 무자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법단에다가 부정타지 않은 그 재물이 담겨있는 그릇 3개를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 영험한 기운이 내려오는데 그 기운을 신령스러운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신령스러운 인의 예지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가 오행론에 입각해서 운행하듯이 우리도 오상을 가지고 소우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본성인 오상을 어떻게 응용해야 좀 더 현명하게 우주 자연을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바탕으로 인의 예지신 오상을 오행론에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인간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목성을 지닌 사람의 성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목은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어질기 때문에 목생화 해서 예법을 중시하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수생목이죠. 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목성이 지나치게 약하면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반면에 목극토, 목승토, 목목금이라 해서 여기 승자는 탈승자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해. 목이 너무 강하면 올라타고 앉아. 인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혹은 목목금이라 해서 이 모자는 조롱하다, 업신여기다예요. 정이 휘둘려서 의리를 쫓지 못하죠. 그런 단점이 있죠. 이런 관계가 극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기거나 죽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화려합니다. 이 성품도 목기를 받아서 어지르고 화생토 해서 토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믿어워요. 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을 수 있죠. 예, 반대로 이 화성이 지나치게 약하면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이죠. 또 화극금이잖아요. 금기와 극하죠. 때문에 지나치게 이 화성이 강하면 예의 격식을 따지느라고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예, 금성,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또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지혜롭지도 못하게 되죠.
이것이 화성의 성품입니다. 다음에 토성을 보시면 돼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균형감을 유지하는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죠. 거기다 화생토죠. 예, 화기를 받아서 예의도 있고 법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토생금이죠. 금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의리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목의 기운과는 극이죠. 이 토성이 지나치면 지나치게 자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없어요. 인정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요. 네, 반대로 토성이 지나치게 약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금성이 있는 사람은 토기운을 받아서 믿었고 또 금생수, 수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혜롭기도 해요. 다만 지나치게 이 금성이 강하면 불의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정이 없어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의롭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반면에 냉정하죠. 예, 인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 같은 거 무시해요. 의에 따라서 오직 의에 따를 뿐이다예요. 냉정하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금성이 지나치게 약하면 의리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이 수성을 가진 사람은 물이 막히면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금생수에서요. 금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의롭고요. 또 수생목이죠. 목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어집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수성이 강하게 되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예의를 무시하고 그죠? 법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성이 너무 약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죠. 이상으로 오상을 오행의 상생상극에 적용시켜서 인간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보셨어요. 그럼 이제 끝으로 재미삼아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남과 금성에서 온 여자, 금성녀의 관계를 풀어보죠. 화성남은요, 화성남은 예의가 바르고 화려하다고 그랬죠. 아주 멋쟁이고 열정적인 남자예요. 목기를 받아서 어지르고 토기운을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고 안정적이고 균형감도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이 화성이 강하다면 격식 따지느라고 의리를 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지혜롭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남자와 이제 금성녀를 만나면 금성이 강한 여자예요. 금성이 강하면 의리가 강하다 그랬죠. 토기를 받아서 믿었고 수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고 믿을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성을 가진 이 여자는 의리는 있지만 굉장히 냉정한 여자예요. 차가운 여자입니다. 이 남자는 뜨거운 남자라 그랬죠. 이 여자는 불의를 용납하지 못해요. 냉정해서 의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예법 같은 거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 같은 것은 좀 우습죠.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으냐가 중요한 여자예요. 그러면 이 화성남과 이 금성녀의 만남이 어떨까요? 예, 그림이 그려지는 듯 하지요. 각자 짐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 어떤 사물도 한 가지의 기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때문에 상생상극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도 변수도 많습니다. 어쨌든 상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가 아니고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수생목이라고 해서 물이 나무를 키우지만 지나치게 물이 많으면 나무가 썩게 되죠. 그렇죠? 화극금이라고 해서 불이 쇠를 녹이지만 적당하게 불을 가하면 아주 단단한 아주 훌륭한 칼을 만들 수 있는 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생의 관계도 죽일 수 있고 상극의 관계도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지나치면 화가 되고 나쁜 것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령스러운 인의 예지신 오상을 지혜롭게 잘 적용시켜서 이 상극의 관계를 상생으로 만들 때 복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왼수와 어떻게 화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기운을 누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참을 인자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왜 참고 사냐고들 하죠.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요, 나를 자극하는 상극의 사람이에요. 이 복은 상극자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화합해서 상생을 이룰 때 생기는 것이에요. 상극이를 참지 못해서 차버리면 복을 지을 기회도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내 앞에 왼수가 바로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그 논리는 오행론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공부인데, 어쨌든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세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는데 목이 다 쉬네요. 그럼 문장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춘작 사시수 인위 만물령. 봄은 사시의 으뜸이듯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수화목금토 인의 예지신. 우주자연은 수화목금토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인해 서로 화합하기도 하고 반목하면서 추나추동 그 사계절을 운행하듯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의 예지신 오상을 잘 조절해서 도덕 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즐거움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